화학분석기능서의 2023년 제2회 기초예선입니다. 2번부터 60번까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번갈아 쌓인 결정입니다. 물 같은 극성 용매가 이온 사이를 파고들어 하나씩 떼어냅니다. 그래서 극성 용매에 녹습니다. 고체일 때는 이온이 자리에 묶여 못 움직이므로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3번은 맞는 말이지만 녹거나 물에 넣으면 통합니다. 펴지고 늘어나고 반짝이는 것은 금속 결합의 성질입니다. 또 이온 결합 물질은 실온에서 고체이지液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전해질은 물에 녹아 이온으로 갈라져 전기를 통하게 하는 물질입니다. 아세트산은 물에서 아세트산 이온과 수소 이온으로 갈라집니다. 약전해질입니다. 설탕과 포도당과 에탄올은 분자 그대로 흩어지기만 하고 이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탕물에 전극을 담가도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비전해질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전리도는 이온으로 갈라진 몰농도를 넣은 전체 몰농도로 나눈 값입니다. 부분을 전체로 나눈 것이므로 값은 내 0과 1 사이입니다. 3번처럼 뒤집으면 값이 1보다 커집니다. 그런 전리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분자량은 얼마나 갈라지는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금속은 가장 바깥 전자를 내놓고 양이온이 되려 합니다. 2번은 받아들여 음이온이 된다고 했으니 틀렸습니다. 전자를 받아들여 음이온이 되는 것은 비금속입니다. 가장 바깥 전자 수가 족을 전자 껍질 수가 주기를 정합니다. 2번은 맞습니다. 전자를 잘 내놓는 금속은 산과 만나 수소를 냅니다. 같은 족에서 아래로 갈수록 금속선이 커지는 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분사력은 전자구름이 순간적으로 한쪽에 쏠려 생기는 당김입니다. 전자가 많고 덩치가 클수록 구름이 쉽게 쏠려 분사력이 셉니다. 3번은 분자 크기와 무관하다고 했는데 크기야말로 분사력을 점하는 핵심입니다. 반대로 발스힘에 관해 편극현상 헬륨과 수소가 낮은 온도에서 액화되는 까닭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환원력이 크다는 것은 남을 환원시키고 자기는 전자를 잃어 산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전자를 잘 내놓는 금속, 곧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을 고르면 됩니다. 보기 넷의 이온화 경향은 나연이 가장 크고 철과 니켈을 거쳐 구리가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배나백관에 아연을 부처 대신 녹게 하는 희생양 극으로 씁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양촉성 원소는 산에도 녹고 염기에도 녹는 원소입니다. 알루미늄과 아연과 주석과 남넷만 외워두면 됩니다. 알아준 앞으로 외웁니다. 니켈은 산에만 녹는 보통 금속이라 양촉성이 아닙니다. 알루미늄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도 녹아 수소를 냅니다. 이것이 양촉성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기체가 녹는 양은 그 기체의 압력에 비례합니다. 헨리 법칙입니다. 고체와 달리 기체는 온도가 오르면 용해도가 줄어듭니다. 데운 물에서 기포가 올라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물은 극성이라 암모니아나 염화수소 같은 극성 기체가 잘 녹습니다. 무극성이 잘 녹는다는 2번은 틀렸습니다. 질소는 무극성이라 물에 거의 녹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표준 상태에서 22.4리터는 어떤 기체든 한 몰입니다. 한 몰의 무게는 분자량 숫자에 g을 붙인 값입니다. 그러니 분자량이 작은 것이 가볍습니다. 질소는 28, 산소는 32, 아르곤은 40, 이산화탄소는 44입니다. 가장 작은 것이 질소이므로 질소가 가장 가볍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수은의 녹는 점은 영하 38점 9도로 금속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상온에서 액체인 유일한 금속입니다. 수은은 전자 껍질이 꽉 차 있어 자유전자를 잘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속 결합이 유난히 약합니다. 텅스텐은 3400도가 넘고 백금도 1700도가 넘습니다. 텅스텐은 금속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나트륨은 97.8도로 낮은 편이지만 수은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파이 결합은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에만 들어있습니다. 단일결합에는 시그마만 있습니다.
벤젠과 페놀과 톨루에는 모두 벤젠 고리를 가져 파이 전자가 고리를 돌고 있습니다. 아이소비테에는 알케인이라 모든 결합이 단일 결합입니다. 파이 결합이 없습니다. 탄소 넷의 수소 열이면 2N, 더하기 2에 딱 맞으니 포화입니다. 식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벤젠 고리는 육각형 고리 안에서 파이 전자가 그룹퍼져 돌고 있는 짜임입니다. 톨루엔과 페놀과 자일렌은 벤젠 고리에 겹가지가 붙은 것들입니다. 사이클로엑스엔도 육각 고리이지만 모두 단일 결합이라 벤젠 고리가 아닙니다. 벤젠은 수소가 6, 사이클로엑세인은 12입니다. 수소 수만 봐도 갈립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알케인은 탄소가 단일 결합으로만 이어진 사슬 탄화수소입니다. 가운데 탄소는 수소를 둘씩 달고 양끝 탄소만 하나씩 더 답니다. 그래서 2N에 2를 더합니다. 그래서 일반식의 Cn, H2N 더하기 2입니다. 이중결합이 하나면 수소가 돌줄어 Cn, H2N, 삼중결합이면 니트로 2N 빼기 2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프로필렌은 프로펜의 다른 이름으로 이중결합을 하나 가진 알켄입니다. 알켄은 Cn, H2N이므로 탄소 셋이면 수소가 6, 곧 C3H6입니다. C3H8은 단일 결합만 있는 프로페인입니다. 2번은 이 둘을 뒤섞었습니다. 메테인과 펜테인과 아세틸렌의 화학식은 모두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아미노기와 카복실기가 만나면 물 한 분자가 빠지면서 이어붙습니다. 이렇게 작은 분자를 내놓으며 이어붙는 반응을 축합 반응이라 합니다. 생긴 고리는 CONH, 곧 아마이드 결합입니다. 이것이 이어져 나일론 유격이 됩니다. 첨가 중합은 이중결합이 풀리며 그냥 이어짐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폴리에틸렌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화학 반응은 원자가 짝을 바꿔 다시 이어지는 일일 뿐 원자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원자 종류와 개수가 그대로이므로 반응 전후의 질량합이 같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 때문에 반응식 양쪽의 원자 수를 맞추는 개수 맞추기랍니다. 일정성 분비는 한 화합물 안의 원소비, 배수비례는 두 화합물 사이의 비를 다룹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증기압은 액체 위에 생긴 증기가 밀어내는 압력이며 액체가 날아가려는 힘의 크기입니다. 증기압이 크면 증발이 쉽고 그런 물질을 휘발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2번은 증기압이 크면 증발이 어렵다고 했으니 정반대입니다. 증기압이 크면 끓는 점이 낮아지고 온도가 오르면 증기압이 커지면 분자 사이 당기는 힘이 작을수록 증기압이 큽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페놀프탈레인은 산성도 8.3에서 10 사이에서 색이 바뀝니다. 약한 산에 강한 염기를 넣으면 생긴 염이 가수분해해 담량점이 염기성 쪽으로 갑니다. 그 담량점이 페놀프탈레인의 변색 범위 안에 들어옴으로 알맞습니다. 메티로렌진은 3.1에서 4.4라 강산에 약염기를 넣는 적정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표기가 제각각이니 먼저 모두 산성도로 바꿔놓고 견줍니다. 2번은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8이므로 pH 8입니다. 3번은 POH가 4이므로 14에서 빼면 pH 10입니다. 1번은 pH 5, 4번은 pH 7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낮은 1번이 가장 강한 산성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칼륨은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고 분자 전체의 합은 0입니다. 칼륨이 둘이니 플러스 2, 산소가 7이니 마이너스 14입니다. 크롬륨이 둘이므로 EX로 두고식을 세웁니다. EX가 12이므로 X는 플러스 6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강산이나 강알칼리를 입으로 빨아 올리면 순간의 실수로 입에 들어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피펫필러는 피펫 위에 끼와 손으로 눌러 빨아 올리는 고무 펌프입니다. 밸브가 셋 있어 공기를 빼고 액을 빨아 올리고 다시 내보내는 세 동작을 손으로 합니다. 콜피펫은 부피를 재는 관일 뿐이고 스포이드는 정확한 부피를 못 잽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강전해질은 보통 농도의 수용액에서도 거의 완전히 이온으로 갈라집니다.
이온이 많음으로 전구를 달면 밝게 켜집니다. 염화나트륨과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이 강전의 질입니다. 암모니아나 아세트산은 조금만 갈라지는 약전의 질, 설탕은 아예 안 갈라지는 비전의 질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A와 B가 각각 2몰씩 있고 C와 B는 없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X몰만큼 반응했다고 두면 A와 B는 2 빼기 X, C와 D는 X가 됩니다. 평형상수는 생성물 곱을 반응물 곱으로 나눈 값이므로 X제곱을 2 빼기 X제곱으로 나눈 것이 2.5입니다. 풀면 약 800.101입니다. 다른 근은 이보다 커서 반응물이 음수가 되므로 보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용의 도곱상수는 그 물질이 녹아있을 수 있는 한계를 나타냅니다. 이온곱은 지금 용액에 실제로 든 이온 농도를 곱한 값입니다. 이온곱이 한계를 넘으면 더는 못 녹아 앙금으로 가라앉습니다. 같으면 딱 포화 상태이고 작으면 아직 더 녹을 수 있어 앙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과망간이 지산칼륨의 망가니즈는 산화수가 플러스 7로 매우 높습니다. 더 올라갈 데가 없어 남의 전자를 뺏기만 합니다. 산성에서 망가니즈 2가로 환원되며 전자 5을 받습니다. 그만큼 산산화제입니다. 자기 색이 진한 자주색이라 반응하면 색이 사라집니다. 지시약 없이도 종말점을 알 수 있습니다. 황산철과 옥살산나트륨과 티오황산나트륨은 모두 전자를 내주는 환원제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1족부터 5족까지는 염산, 황화수소, 암모니아수, 황화암모늄, 탄산암모늄으로 차례차례 갈라냅니다. 그 5을 다 거치고도 가라앉지 않고 용액에 남는 것이 입족입니다. 나트륨과 칼륨과 마그네슘과 암모늄 이온이 입족입니다. 가라앉히지 못하므로 불꽃색으로 알아냅니다.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디메틸글리옥심은 니켈을 확인하는 시약입니다. 니켈 이온과 만나면 선명한 붉은 앙금이 생깁니다. 니켈을 둘러싸는 틸레이트 화합물입니다. 차족에는 니켈과 코발트와 망가니즈와 아연이 있는데 그중 니켈만 이색을 냅니다. 장신구에 니켈이 들었는지 확인할 때도 이 시약을 씁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염화, 브로민화, 아이오딘화, 티오시안산 이온은 모두 은 이온과 만나면 앙금이 됩니다. 질산은 은 이온을 내주므로 이것을 분류시약으로 씁니다. 염화화는 흰색, 브로민화는 연노랑, 아이오딘화는 노랑이라 색으로 다시 가릅니다. 질산나트륨과 질산칼륨과 질산은 은을 내주지 못하므로 앙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페놀프탈레인은 산성에서 무색이고 염기성에서 붉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세트산만 있으니 산성이라 무색입니다. 수산화나트륨을 넣어 당연점에 이르면 생긴 염이 가수분해해 염기성이 됩니다. 그 순간 붉게 물듭니다. 그러니 무색에서 적색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EDTA는 수소이온을 떼어낸 꼴이라야 금속을 붙들 수 있습니다. 적정하는 동안 EDTA가 수소이온을 내놓아 산성도가 저절로 내려갑니다. 완충액이 그 산성도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줍니다. 그것이 완충액을 넣는 주된 까닭입니다. 값이 흔들리면 창물이 만들어지다 말다 해서 종말점이 흐려집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자외선을 먹으면 전자가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올라갑니다. 그때 흡수한 에너지를 여기 에너지, 곧 들뜸 에너지라 합니다. 아무 빛이나 먹는 것이 아니라 두 자리의 에너지 차이에 딱 맞는 빛만 먹습니다. 그래서 물질마다 흡수하는 파장이 정해져 있고 이를 이용해 무엇인지 알아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빛을 금속에 쬐면 자유전자가 표면으로 피어나옵니다. 이것을 광전효과라 합니다. 빛이 알갱이로 행동해 빛의 하나가 전자 하나를 때리기 때문입니다. 빛이 아무리 밝아도 진동수가 낮으면 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진동수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틴들 현상은 빛의 산란, 라만 효과는 산란된 빛의 파장 변화, 브라운 운동은 알갱이의 불규칙한 움직임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광적 검출기는 비찰을 반도체가
직접 받아 곧바로 전류로 바꾸는 검출기입니다. 주소 다이오드와 광전 진매관과 광전지가 여기 듭니다. 볼로미터와 열전기선과 초전기전지는 빛이 데운 열을 재는 열검출기입니다. 열검출기는 느리지만 에너지가 약한 적외선을 잴 때 씁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빛의 속도는 파장 곱하기 주파수입니다. 속도가 일정하니 파장이 짧을수록 주파수가 높습니다. 주파수가 높은 차례는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입니다. 보기에 감마선이 없으므로 X선이 가장 높습니다. 주파수가 높으면 에너지도 큽니다. 그래서 X선이 몸을 뚫고 지나갑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IR은 인프라레드의 약자로 적외선을 뜻합니다. 적외선은 무지개에서 붉은빛 바깥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눈에는 안 보입니다. BIS는 가시광선, UV는 자외선, 엑스레이는 X선입니다. 적외선은 결합의 진동을 흔들어 작용기를 알아내는 데 씁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성분마다 머무는 정지선과 흐르는 이동선에 끌리는 점도가 다릅니다. 그 차이 때문에 나오는 시간이 갈리고 섞인 것이 하나씩 분류됩니다. 분광광독법은 빛을 얼마나 먹는지 제품 섞인 것을 갈라내지는 못합니다. 전기무게 분석은 금속을 전극에 석출시켜 무게를 다는 방법이라 다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37번 문제입니다. 빛의 크로마토그래피는 봉우리가 나온 자리와 넓이를 표준물질과 견주어 읽습니다. 견줄 잣대인 표준용액이 없으면 봉우리를 보고도 무엇인지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용액을 만들고 본체를 준비하고 기록계를 맞춘 뒤에 분석을 시작합니다. 기기를 아무리 잘 켜두어도 잣대가 없으면 얻은 봉우리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이동선은 기체라 압력만 조금 걸면 저절로 흘러갑니다.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이동선은 액체라 점도가 있어 그녀는 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천 psi로 밀어넣는 고압 펌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액체 쪽에만 있는 것입니다. 검출기와 주입구와 기록계는 양쪽 다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39번 문제입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시료를 기체로 만들어 나름으로 반드시 끓여야 합니다. 잘 날아가지 않는 시료는 기체가 되지 않고 열에 약한 시료는 가열하다 깨집니다.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액체를 흘려 나름으로 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용매와 컬럼과 검출기를 골라 짝지을 수 있어 다룰 수 있는 물질의 폭이 넓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40번 문제입니다. 확산 전류는 한 개 전류에서 잔여 전류를 뺀 값으로 폴라로그램 계단의 높이입니다. 전극 둘레의 이온이 다 반응하면 더 멀리서 확산해 와야 합니다. 그 오는 양이 전류를 점합니다. 농도가 짙을수록 더 많이 확산해 몸으로 전류가 큽니다. 그래서 농도에 비례합니다. 전해에게 부피나 전해조, 크기나 대기압은 확산해 오는 양과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41번 문제입니다. 검량선법은 순수한 표준용액으로 직선을 그립니다. 시료에 방해 물질이 있으면 그 직선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표준물 첨가법은 시료 자체에 표준물질을 조금씩 더해가며집니다. 더하기 전과 더한 뒤 모두 같은 방에 물질을 품고 있으므로 그 영향이 서로 지워집니다. 시료 조성을 모르거나 복잡할 때 특히 쓸모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42번 문제입니다. 밀봉에 두었으니 진발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액체는 온도가 내려가면 오그라들어 부피가 줍니다. 실내 온도가 내려간 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메스 플라스크에는 몇 도에서 그 부피인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120도입니다. 황산과 물을 만들 때 이미 섞여 반응이 끝났으므로 밤새 더 반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피펫은 정해진 부피를 정확히 덜어 옮기려고 만든 기구입니다. 관이 가늘어 같은 부피라도 액면이 크게 움직임으로 눈금을 정밀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비커와 플라스크의 눈금은 대충 가늠하는 눈금이라 정확한 채취에 쓰지 않습니다. 메스 실린더는 비커보다는 낮지만 피펫만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44번 문제입니다. 알데하이드는 CHO를 가져 남을 환원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펠린 용액 속 구리 2가 이온을 구리 1가로 환원시킵니다. 그 결과 산화구리 1이라는 붉은 앙금이 가라앉습니다. 이 색으로 알데하이드를 알아냅니다. 은거울 반응도 같은 원리입니다. 은 이온을 환원시켜 은을 유리벽에 입힙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45번 문제입니다. 과망간이지산 칼륨은 빛을 받으면 스스로 분해되어 이산화망간이지가 생깁니다. 분해되면 농도가 흐트러져 표준용액 노릇을 못합니다. 갈색 유리병은 빛을 걸러 줌으로 분해를 막습니다. 폴리에틸렌 겸은 산산화제에 서서히 사금으로 알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46번 문제입니다. 물을 더 부어도 녹아있는 알갱이수는 변하지 않으므로 농도 곱하기 부피가 양쪽에서 같습니다. 1000ppm 시료를 x ml 덜어 40ppm 100ml를 만듭니다. 40에 100을 곱하고 1000으로 나누면 4ml입니다. 1000에서 40으로 25배 물 피는 것이니 100ml를 25로 나눠도 4가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47번 문제입니다. 착화제가 금속 이온을 둘러싸 유기용매에 녹는 골로 바꿔줍니다. 많은 불에 퍼져 있던 금속을 적은 부피의 유기용매로 옮깁니다. 같은 양이 적은 부피에 오임으로 농도가 몇십 배 짙어집니다. 그만큼 감도가 좋아집니다. 덤으로 물에 남는 반에 물질과도 갈라지는 이득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48번 문제입니다. 1차 표준 물질은 무게를 달아 그대로 농도를 정하는 기준 물질입니다. 저울의 오차는제는 양과 상관없이 늘 비슷합니다. 이를테면 밀리그램의 10분의 1쯤입니다. 분자량이 크면 같은 몰수라도 많이 달게 되므로 그 오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듭니다. 1번은 분자량이 작아야 한다고 했으니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커야 좋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49번 문제입니다. 유리막 양쪽의 산성도 차이로 전이차가 생기므로 안쪽은 값이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쪽에는 산성도 7로 맞춘 염화칼륨 포화용액을 넣습니다. 염화칼륨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동 속도가 거의 같아 접촉 전이가 거의 안 생깁니다. 포화로 채워두면 조금 증발해도 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50번 문제입니다. 처리구리보다 이온화 경향이 큽니다. 곧 처리전자를 더 잘 내놓습니다. 그래서 처리전자를 내놓고 녹아 나옵니다. 그 전자를 구리이온이 바다 금속구리가 되어 모 표면에 붙습니다. 그래서 모 표면이 붉은 구리 빛으로 덮입니다. 이온화 경향 차이가 만든 일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51번 문제입니다. 흑광도는 투과도에 상형로그를 씌우고 부호를 뒤집은 값입니다. 투과도는 소수로 씁니다. 10%는 0.1이고 10의 마이너스 1 제곱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 제곱에 로고를 씌우면 마이너스 1이고 부호를 뒤집으면 1입니다. 투과도 100%면 흑광도 0, 1%면 2입니다. 10배 줄 때마다 하나씩 넣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52번 문제입니다. 용량 플라스크는 목에 그은 표선까지 채우면 딱 그 부피가 되도록 만든 그릇입니다. 목이 가늘어 액면이 조금만 움직여도 크게 보이므로 정밀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녹인 시약을 넣고 표선까지 물을 채워 정확한 부피의 용액을 만듭니다. 메스피펫과 뷰렛은 만들어진 용액을 덜어 옮기는 기구라 자리가 다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53번 문제입니다. 흡착제는 시료가 지나가며 붙었다 떨어지기를 되풀이하는 정지상입니다. 점성이 높으면 시료가 잘 흐르지 못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압력도 커집니다. 그러니 점성은 낮아야 합니다. 2번은 높아야 한다고 했으니 거꾸로입니다. 성분이 일정할 것, 화학적으로 안정할 것, 증기압이 낮아 날아가지 않을 것은 모두 맞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54번 문제입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운반기체부, 주입부 컬럼, 검출기, 기록계로 이루어집니다. 기체의 크로마토그래피는 빛을 쓰지 않으므로 흑광부가 있을 가닥이 없습니다. 흑광부는 시료가 빛을 먹는 자리로 분광광도계의 구성부입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컬럼의 성분을 갈라내고 건축기가 열이나 이온으로 잽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55번 문제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 이름은 이동선을 앞에 정지선을 뒤에 붙입니다. 기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동선이 기체, 정지선이 액체입니다.
운반 기체가 시료를 나르고 커넌 벽에 입힌 개체 마기 성분을 붓습니다. 겔과 분배와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는 모두 액체를 이동선으로 씁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56번 문제입니다. 실험은 한 권에 하나만 합니다. 4번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라 했으니 틀렸습니다. 둘을 함께하면 색이 바뀌거나 끓어오르는 순간을 놓칩니다. 게다가 시약을 헷갈려 엉뚱한 것을 부으면 폭발이나 유독가스로 이어집니다. 실험복 착용, 과정 기록, 실험대 정도는 모두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57번 문제입니다. 교육적 원인은 알아야 할 것을 모르거나 수칙을 잘못 이해한 데서 옵니다. 잘 못 보거나 못 듣는 지각적 결함은 몸의 문제라 신체적 원인입니다. 4번은 짝이 어긋났습니다. 정신적 원인은 성격 결함, 신체적 원인은 피로와 결함입니다. 둘 다 맞는 짝입니다. 기술적 원인은 기계 설계나 장치의 결함입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58번 문제입니다. 인화성 약품은 불씨가 닿으면 뿌리 붙는 물질입니다. 자연발화성 약품은 공기 중에서 저절로 열이 올라 스스로 불이 붙습니다. 둘을 함께 두면 스스로 붙은 불이 곧바로 인화성 약품으로 얼마큰 불이 듭니다. 전기 스파크에서 멀리, 흡습성 약품은 건조하게, 폭발성 약품은 화기에서 멀리 두는 것은 모두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59번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흐르는 물로 15분 이상 충분히 씻어냅니다. 그 뒤 묽은 탄산수소나트륨 용액으로 남은 산을 녹입니다. 탄산수소나트륨은 약한 염기라 중화열이 적게 나 눈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수산화나트륨은 강한 염기라 눈에 쓰면 오히려 더 심하게 다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60번 문제입니다. 기기 분석은 감도가 높고 빠르며 아주 적은 양으로도 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처리가 아예 필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시료를 녹이고 거르고 반해 물질을 없애는 손질은 여전히 해야 합니다. 고전 분석보다 비교적 간단해진 것이지 필요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의 차이를 짚는 문항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